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장원이 내란 중요 임무 공사가 되려고 하면 이게 정말 이상해요. 다 안 잘렸는데 홍장원 혼자 잘렸습니다. 홍장원 혼자 잘렸어요. 협조를 했고 부역을 했는데 왜 잘렸나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의 핵심 증거는 특검 측에서는 뭐 국정원의 내부 문건들, 부하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국정원이란 곳이 거의 그 정치 조직이잖아요.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홍장원의 발언이 부서장 실무관 등을 거쳐서 문건에 남아 있다. 회의를 하면서 메모 같은 걸 한 모양이에요. 부하들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 문건은 홍장원이 작성한 문건은 아니잖아요. 홍장원이 작성한 문건은 아니고 그리고 업무 기록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료, 급박하게 뭐 회의에 오고 할 때 그런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홍장원 측의 주장은 뭐냐면 그 메모 중에 홍장원에게 유리한 메모도 있고 불리한 메모도 있는데 불리한 표현만, 불리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이런 의견서가 세 번째 계속 의견서를 내면서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홍장원 측은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막 발표 이미 특검이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기소를 안 하게 되면 특검이 수사 잘못한 것이냐, M1 사람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왜 나옵니까?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같이 가면 안 된다. 수사한 사람이 자기 수사를 뒤집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면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 제대로 했나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셀프 승인하는 것처럼 수사 기소가 합쳐진 상황은 안 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통과되면 일단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 하나의 뭐만 가지고 뭐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건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안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고 검사도 수사 잘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고 또 이렇게 한참 해봐서 시간이 흘렀는데 알고 보니까 야 경찰 얘들 너무 썩어가지고 수사도 못하고 안 돼. 라는 또 국민적 공감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검찰은 지금 78년 동안 쌓여왔잖아요. 쌓여온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업보를 쌓아서 그 업을 받는 것인데 새로운 제도가 되면 새로운 제도가 또 오래 가다 보면 당연히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 제도도 바뀔 날이 제가 볼 땐 반드시 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검수 완박이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갖고 홍장원 측 변호인이 특검에 던진 질문. 자, 내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여인영한테 체포 명단을 받아서 이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받고 나서 30분 뒤에 회의가 열려. 회의가 열리는데 여러 이제 고위 간부가 모여서 했는데 왜 내가 이걸 공유를 안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왜 말이 없지? 내가 그러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면 사전에 알고 적극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지? 그리고 만약에 이미 내가 너희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내가 이제 실행에 이미 착수했다고 특검 너희는 보고 있지만 근데 왜 내가 굳이 그 다음에 원장을 만나서 조태용을 만나서 별도의 지침을 요청했을까? 그건 이상하잖아. 이미 그 전에 회의에서 원장 만나기 30분 전 회의에서 다 실행이 되고 추진이 됐다면 왜 원장에게 별도의 지침을 요구하나?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협조하고 있었다면 김남우 기조실장에게 왜 별도로 지시를 했지?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게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핵심 협조자야. 말을 잘 들었어. 근데 왜 나만 잘리지? 홍장원만 잘렸잖아요. 홍장원을 잘렸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야, 쟤 자르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 라고 한 상태에서 아마 12월 이틀 후죠. 이틀 후에 라고 한 상태에서 잘랐다가 자르면 얘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랐다 그걸 번복해요. 번복했는데 그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은 국회로 갑니다.
예, 국회로 가서 이건 너무 민감한 얘기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이거를 윤석열과 여인형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메모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예.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홍장원을 어찌됐든 재판 가서 무죄 받든지 말든지 기소를 하고 나면, 지금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 무기징역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증인인데, 홍장원을 입건하게 되면, 야, 홍장원이 1심 재판에서 했던 말은 어떻게 되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야, 이거 윤석열 재판에 좀 영향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기존 증언이 무효되진 않습니다. 1심 재판에서 했던 게 무효가 되진 않는데 증거 능력이에요. 이게 단어가 좀 다르죠. 예. 증거 능력은 유지가 된다. 증거 능력은 유지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증명력은 다시 평가될 수 있다. 그럼 증명력이 뭐냐라고 하면 재판부가 증언을 믿을 수 있는가? 신빙성이에요. 신빙성. 그러니까 홍장원이 이미 1심 재판에서 했던 말들의 증거 능력은 유지는 되는데 2심 재판부가 보니까 홍장원 말의 신뢰성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얘도 한 패잖아. 한 패인데 지금 얘 그렇게 되면 얘는 여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잖아. 자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 그래서 이 신뢰도를 깎아 먹어버리면 2심 재판부에서 홍장원 결국 증거 능력은 살아있지만 2심 재판부에서 홍장원 말은 못 믿겠어라고 되면 증거에서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기존 증언이 삭제 무효되진 않는데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그냥 따져본 거예요. 예. 법리적으로 따져본 건데 우리가 특검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특검을 하는 목적이 어쨌든 내란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서 발본색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건데 어느 단계에서 결정적인 폭로를 해서 윤석열의 사실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발 뻗고 자고 하지만 초반에 윤석열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며 탄핵안이 겨우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파면이 안 될까 봐 몇 달 동안 관저에서 체포도 안 되고 그 마음 졸였던 일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끌어와서 재판까지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공로를 세운 사람들 홍장원 차장도 그렇지만 조성현 대령도 어느 단계에서는 그 명령을 끊어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걸로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지 털듯이 다 터는 게 과연 맞냐. 지금 원희룡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물론 지금 종합특검이 김태호는 잘했어요. 김태호랑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이 둘 잡은 건 진짜 잘했습니다. 종합특검이 맹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두 개만 해도 종합특검은 성과를 있었다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원희룡까지 입건을 해서 양평고속도로의 사건 이면 진실을 어느 정도 밝혀서 기소를 한다면 제가 볼 땐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근데 양평고속도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초반에 너무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기존의 내란 특검이 했던 수사 기록을 가져와서 먼지털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지금 중요 증인 조성현 대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국회 체포 다 끌고 나와 뭐 체포 증언 관련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특검법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검사와 형량 거래 내가 여기까지 불면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형량 거래하는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우리 형사소송 우리 법은 안 되는데 특검법은 특별법이니까 됩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기소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은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좀 돼서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홍장원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홍장원을 기소해서 홍장원의 증언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 뭐 재판부 판단 기준, 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객관적 증거와 일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는가, 계엄 당시 관여 정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이 증명력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증명력이 결정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중에 뭐 한두 가지가 무너져. 재판부가 보기에. 홍장원, 야, 너도 부역자잖아. 라고 하면 이 증명력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증명력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윤석열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윤석열이 저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장원이 지금 저 부역자로 되면 거 봐라. 쟤도 범죄자인데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고 이제 불리하게 뭐 책임 떠넘기기를 주장했다. 홍장원이가 지가 살려고 나한테 다 덮어 씌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는데 지가 여인형이랑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떠넘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얘는 나와 그 내란의 공범인데 이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지? 뭐 아마 그렇게 되면 자기도 범죄자인데,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증언 안 하죠. 근데 유는 할 수 있습니다. 유는. 예,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예, 머릿속이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 되게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막 이런 홍장원을 공격한답시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그런 논리를 펼쳐서 나오길 수 있고, 자기에 대한 그 탄핵은 공작이다. 예. 증언 동기와 진술 경위를 집중 공격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건 탄핵은 공작이다. 나는 탄핵이 아니고 질서 유지를 하려고 뭐 경고성 계엄, 예? 그리고 그렇죠, 경고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지만 법원에서 법리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홍장원의 말의 신빙성 그리고 증명력이 무너졌을 때 윤석열 2심 재판에서 심각한 혹여라도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한 5%만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 5%는 작은 건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5%의 차이로 윤석열이 무기징역에서 감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홍장원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종합특검이 기소를 강행할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에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내란 재판에 큰 영향이 가고 무너진다면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란 특검은 공소 유지를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판을 진행하는 내란 특검의 그 검사나 수사관들은 얼마나 빡치겠어요, 솔직히. 자기들이 고생해가지고 다 잡아 넣어서 1심에서 겨우 무기징역 만들어놨더니 내란 특검은 지금 반대한대요. 기소하지 말라고. 조성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 이상한 것은 조성현은 기소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훈장. 조성현을 기소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는 게 국방부에서 공적조서를 해가지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공적을 써가지고 대통령 훈장을 줬잖아요. 보국 훈장을 줬는데 조성현을 지금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해버리면 조성현을 만나가지고 훈장을 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심지어 원스타로 진급을 시켜주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근데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고 공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세운 공이 과보다 크고 그 세운 공이 내란을 종식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조성현 대령이 훈장 달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훈장 줬다가 감옥 보내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근데 제가 볼 때 감옥 갈 것 같지도 않아요. 감옥 갈 것 같지도 않은 게 막상 재판에서 다퉈보면 내란의 뭐 부하 수행자도 아니고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건 그냥 공범이잖아요. 근데 공범이 되려고 하면 사전에 이 내란이 일어날 걸 안다거나 일어난 즉시 윤석열한테 뭐 직접 지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행한
알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실행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지금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조성현도 처음에 갈 때 뭐하러 간지 몰라요. 국회에.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홍장원, 뭐 강호필, 조성현 등 네네. 내란 특검에서 판단했던 내용과 네. 지금 종합 특검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네, 다릅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의 그 국장한테 해외 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먼산봉에서 그래 정도 했다라면 네. 그게 위법한 행위라면 그때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도 있죠. 막았어야 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죄다. 네. 라는 게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입장인 것 같이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에서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묵시적으로 동조했다 뭐 이런 스탠스 같은데 기소 자체는 그런 형태로 할 수는 있겠다 네네네. 싶은데 법원 판단이 어떨지. 근데 이게 또 김남우 전 기조실장의 예. 공소 사실이랑 비교를 아직 기소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예. 정리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예,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를 좀 정리해 보자면 김남우 전 실장은 내란 부하 수행이에요. 근데 한 행동이 홍장원 차장보다 더 명확해요. 그래서 김남우 전 실장을 기소한 데는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뭐 행위가 있으니까. 김남우 전 실장이 실제로 윤석열에게 바로 그냥 전화를 받아요. 12월 4일 그때 이제 정무직 회의 끝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국정원에서 계엄사에다가 파견할 국정 요원들을 선발하라고 지시를 받고 실제로 명단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계엄사에 전달을 합니다. 예. 이건 종합특검팀 수사로도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명확한 이행 과정이 드러났으면 홍장원 전 차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럼 홍장원 전 차장은 그 혐의 자체가 명확하냐라고 봤을 때는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의견 자체가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도 하고. 아니 이게 홍장원 차장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판단이 그러니까 이제 막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거나 이제 오혁진 기자처럼 취재를 하면서 이 내용 저 내용 다 아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이미지는 말하자면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내부 고발을 한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네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노상훈 수첩 등등과 연결되는 지점들까지도 증언이 가능했던 사람. 네. 홍장원 차장이 보여줬던 이미지는 저도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네. 라는 거였는데 지금 종합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란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그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좀 부딪히잖아요.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국정원이 어쨌든 내란에 어느 정도 가담을 역할을 했다. 예. 역할을 하고 가담을 했다.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국정원이 어떤 거를 했는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란 특검이든 종합특검이든 거의 1년여 전부터 내란을 기획했다, 준비했다 이 스탠스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안보위의 세력 명단이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사하고 논의하고 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부분도 이제 홍장원 차장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보위의 세력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간첩 명단을 만들었다라는 네네. 것이고 이 명단을 나중에 이제 노상훈 수첩과 비교해 보면 이게 일치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다. 네,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게 뭐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홍장원 차장은 왜냐하면 국정원이 자기 직장이었고 그 일을 하는 그 직책이었고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거나 뭐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유죄 취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소까지도 가능하다. 아니 오혁진 기자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홍장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특전사 하시다가 안기부로 가셔서 대북 공작만 수십 년 동안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정보사 지금 이제 실명이 공개되신 분인데 박민우 준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노상호 폭사를 그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박민우 준장님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실 때 홍장원 차장한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시냐.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육사 출신이고 군에 이제 뭐 지인들은 많을 수 있죠. 아니요, 그 대북 공작 현장에서 필드에서 그들끼리는 또 그 인연이 있다. 안 그래 아무래도 이게 정보사의 공장 예산을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제 대북 공작국에서 정보사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랑 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좀 들었던 생각이 정보사의 이제 저희 이제 취재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작을 하는 사람들은 천성 자체가 여우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석이든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모습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다. 뭐 국가를 위한다, 뭐 조직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정원 차장의 그 이제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의 모습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되고 어쨌든 내란 종식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는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석열 좋아했었다. 네. 그리고 12월 5일 오전 7시 47분인가 48분에 홍장원 차장이 김태호 전 1차장에게 보냈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 천재이루의 기회였다. 근데 그게 일부만 나왔잖아요. 전 전문 다 갖고 있습니다. 아, 풀 버전이 있어요? 풀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개는 못하는데 그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뭐 국민 절반은 우리 편이니까 이 국면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그게 홍장원 차장이 쓴 겁니까? 예. 우리 편이라는 거는 김태호 차장에게 보내면서 김태호 차장과 홍장원 차장이 같은 편이다라는 취지인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보수 진영의 절반을 좀 일컫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국회 증언했을 때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충돌이 있네요. 예,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왜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뭐 그 이력을 보자면 군 출신이고 육사 출신, 군 출신 그리고 암기부 지금 이제 국정원의 전신으로 와서 대북 공작 활동을 해왔던 사람 이 이력이 있고 우리 눈에 딱 띄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그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모습들일 것이고 방송 몇 군데서 노출됐던 것일 텐데 그거 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안보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뭐 등등등 다양한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내란의 국정원이 가담하는 일련의 정황들이 뭐 12월 고 3일 날짜 고 전후가 아니라 한 1년 전부터 가담해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고 정보사, 방첩사 등과 연동이 됐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유죄 정황들은 더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그 김태호한테 윤석열이 그 정당화 메시지 한 줄 한 줄 불러주면서 받아쓰겠다라는 거는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사실 그래서 김태호 공소장은 이미 입수를 했고요. 김태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그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라던가 다른 곳까지 지금 다 구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기사를 써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언급을 할 텐데 그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안보실 그 안보였나 외교전략 비서관이 있어요. 강재권 전 비서관이라고. 그분이 김태호가 안보실장보다 더 셌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실로 파견을 왔을 때 김태호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고 위험한 일을 맡기면 사고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훅가시를 굉장히 좀 심하게 잡는 사람이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렇게. 진술 조서에 훅가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네네. 그게 워딩이 있습니다. 근데 김태호가 그런 내용을 내 밑에 있던 사람도 이런 식으로 진술했네. 그래서 특검을 조사받다가 쉬는 시간 달라고 했다가 잠깐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너는 이런 식으로 진술했냐. 회유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그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태호란 인물은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김태호의 공소장 내용 봐보면 김태호가 지금까지 받았던 주된 그 의혹이 국정원 주물렀다. 그리고 안보실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무인기. 그렇죠. 무인기 공작. 그리고 그거 말고도 HID도 뭐 여기를 연결되는 거고요,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HID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왜냐면 그 HID member가 지금 안보실에 들어와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직제상 김태우 밑이 아니잖아. 네네네. 김태우 밑이 아닌데 김태우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그게 공소장에 들어 있다. 네. 어떤 것까지 보고를 받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게 저희가 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리고 기사를 쓴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텔레그램 그 풀 버전 김태효 홍장원 간의 풀 버전에 한 줄 정리를 해주자면 한 줄 정리요.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그게 날짜가 12월 8일인가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되고 한 3, 4일 지난 후에. 네. 근데 홍장원 차장이 김태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발표하면 안 된다고. 교만의 모임이 안 된다. 그 톤과 태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김태호 차장에게 멱살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멱살을 잡는 양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난 잘못이 없다는 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보자면 홍장원 차장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네. 한 줄 정리해달라니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라는 인물은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이 담화를 할 때쯤 그때까지는 확실히 윤석열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됐건 행동이 됐건 그런 정황들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